앞에서 그 7장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했어요. 개에다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수행한 결과 생겨난 개의 변화가 그 개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개에 행해진 1W 이퀄 델타 K 이렇게 이제 7장에서 저기 이제 표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이제 3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이 프릭션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동 중에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겨난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력이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에너지의 일부가 이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 에너지로 이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INT라고 하는 건 이제 인터널 뭐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뭐 내부 에너지 그런 말로도 표현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닥을 이제 스치고 가면서 뭐 바닥하고의 그 마찰에 의해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뭐 열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에너지를 통틀어서 델타 E INT,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겼다 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마찬가지죠. 운동하기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겠죠. 당연히 정지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다가 속도를 가지게 되면서 그 속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정의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그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8장에 와서는 앞에서의 그 일과 운동 에너지 관계에다가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전달, 에너지가 이제 이런 인터널 에너지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랬죠. 가버리면 이걸로 그냥 저기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다시 말해서 소리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어서 그냥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한 100%가 다 운동 에너지가 될 때보다는 이와 같이 다른 데로 전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 부분이 이제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도 작아지겠죠. 일에 의해서 발생한 물체의 속도도 작아지겠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175쪽에 있는 예제 8.4를 보면은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데 이제 12N의 힘을 가했어요. 12N의 힘을 가하고서 3m를 이동했어요. 그때 물체가 가지게 되는 속도가 얼마냐 하는 건데, 앞에서는 7장에서는 마찰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진 일이 100%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속도를 구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이 마찰력에 의한 그 에너지 손실이 이제 고려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도를 계산해봐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는 이제 이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은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합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m를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마찰력을 계산하는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하니까 운동 마찰력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물체가 이 바닥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는 이 바닥은 물체의 무게만큼 떠받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 바닥이 물체에 대해서 가하는 수직 항력은 물체의 무게와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μmg 이렇게 표현된다. 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f의 제곱. vf는 이제 이렇게 3m 진행한 후에 그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vf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이 마찰력 곱하기 움직인 거리인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μkmg니까 μkmg 곱하기 움직인 거리 d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수평 방향의 힘 F 곱하기 움직인 거리 d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2를 구할 때 사실 이 변이 벡터,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한 그 벡터와 힘 벡터 사이에 두 벡터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만드는 각도가 있다면 그 각도의 코사인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르치니까 각도가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냥 두 벡터 크기의 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해준 힘의 크기, 아까 12N이었죠. 곱하기 움직인 거리 3m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가해진 힘에 의해서 이 물체에 행해준 일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VF를 구하면 돼요. 그죠? VF를 구하면 VF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 2배의 D가 3m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F가 12N,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6kg, 요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운동 마찰 계수가 0.15,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 9.8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지해 있다가 이 힘에 의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정지했던 점에서 3m 이동하는 시점에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속도는 1.8m/s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각도를 주어서 이렇게 이제 힘을 가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수평 방향의 힘이, 이 힘의 수평 방향 성분이 이제 작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 델타 x 구하면 델타 x는 3m였죠. 근데 힘을 이제 각도를 줘서 이렇게 해서 12N으로 잡아당겨요. 근데 이제 이 각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12N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12N보다는 작죠. 그래서 12N보다 작은 값 곱하기 델타 x 하니까는 좀 전에 12N, 아까 힘의 방향이 요 수평 방향일 때 12N을 가지고 3m를 이동했을 때 이 힘이 행한 이 일은 12 곱하기 3 해서 36J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도를 갖다 가지고서 이제 힘을 썼을 경우에는 요 힘의 수평 성분이 12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이 힘이 행한 이 일은 36N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이 수평 방향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일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이
3m 이동한 이후의 속도의 크기가 가장 클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각도를 주어서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의 성분을 줄였을 때 이 속도의 크기가 클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일부가 이제 인터널 에너지로 가고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가는데, 지금 아까는 W가 36N이었는데 이렇게 각도가 생기면은 36N보다는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왠지 이게 행해준 일의 양이 작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도 작아져서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저기 마찰력에 의한 그 에너지 손실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속도는 결국은 이 수평일 때가 가장 크고 각도를 주는 순간 이 최종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마찰력이. 왜냐하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잖아요. 수직항력인데 아까 앞에서의 그 상황은 그냥 이 수직항력은 바로 이 물체의 무게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쪽의 힘의 아까는 힘이 수평 방향으로만 작용했기 때문에 이 힘의 수직성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수직성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힘의 수직성분 더하기 수직항력 한 것이 mg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요 힘의 수직성분이 0이었기 때문에 바로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 물체 무게와 같았는데, 이제는 이 힘의 수직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수직항력이 요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던 그런 상황보다 이 수직항력이 작아지게 되죠. 수직항력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 마찰력이 한 일 또한 FK가 뮤 K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이 줄어드니까 마찰력이 줄어들고, 마찰력이 행한 일은 FK 곱하기 움직인 거리였는데 마찰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한 일도 이제 마찰력이 행한 일, 즉 인터널 에너지 증가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앞에 거와 비교를 하면은 W가 앞에 이제 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찰력도 크죠. 그렇게 해서 마찰력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는 W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힘의 수평 성분이 작아지니까 W가 작아져요. 그런데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작아져요. 그렇게 해서 아까는 이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결국 운동 에너지로 돌아가는 양이 적었는데, 이제는 공급하는 그 일도 작지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작아져서, 따라서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는 그 에너지의 양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각도를 줬을 때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각도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느냐, 이제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속도가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각도냐 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결국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요 힘을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가했을 때도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속도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속도가 최대가 되는 요 각도 세타를 구하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여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아까의 경우는 이제 수직항력이 그냥 mg였어요. 왜냐하면 세타가 0이었기 때문에 요 힘에 의한 그 이제 수직 방향에 그 작용하는 그 힘의 성분이 0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직항력은 mg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가 속도를 가지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를 가지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v가 점점점 증가하지만은 수직 방향으로는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의 알자 힘이 0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의 경우에서는 힘의 수직 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바로 물체의 무게였는데, 이제는 이 가해주는 힘의 수직 방향 성분이 생겼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직 항력은 mg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 mg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 마찰력도 결국 이제 여기다 뮤 k를 곱해주는 거니까 운동 마찰력도 작아지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행한 일, 즉 인터널 에너지도 작아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이 W 이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인터널 에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 W가 작아지죠. W가 아까는 세타가 0이었기 때문에 그냥 F 곱하기 D였는데, 이제는 세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F 곱하기 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이제 1도 이제 크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FD였는데 이제는 세타만큼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1도 이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수직항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직항력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 마찰력이 행한 일, 즉 인터널 에너지도 줄어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KF를 한번 구해보면은, KF는 W는 FT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FT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빼기 FK의 D인데, FK가 바로 운동 마찰력인데,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의 D,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수직항력이 바로 이거니까 수직항력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는 F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K의 n이 뭐냐 하면은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박이 d,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대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 최대치에서는 어떻게 되죠?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세타 변화에 따르는 운동 에너지 변화 이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세타가 변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와 이 세타의 함수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운동 에너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타 있는 부분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는 요 부분은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할 때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은 0이 되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미분하면 사인 세타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 최대값이니까 이것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ft 사인 세타 플러스 뮤 k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한 것이 0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공통되는 게 f도 두 항에도 공통이 되고 d도 공통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소구하고 나면은 결국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남고 이쪽은 플러스 뮤 k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이퀄 0이니까 따라서 이제 요 세타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세타를 넘긴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나눠주면은 탄젠 세타가 되죠. 그죠? 탄젠 세타 이퀄 뮤 k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뮤 k가 0.15였잖아요. 이게. 그죠? 0.15 요 값이 0.15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타는 아크탄젠트 0.15 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은 8.5도예요. 그래서 8.5도일 때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d만큼 이동했을 때 그 점에서의 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